TF를 구성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위기감과 현실 인식을 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줘야죠. 저는 이제 늦었지만 사실은 지금 대책이 미리 나왔어야 돼. 그렇죠. 많이 늦었죠. 예. 근데 이제 이제서 TF 구성해서 대응책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열심히 해봐라. 아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깔려 있어서 여하튼간에 중요한 건 뭔가 대책이 이제 한 달 뒤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근데 타이밍을 놓친 거죠. 한 템포는 늦은 거예요, 이제. 자, 오늘 기사 내용에 삼성역에 뭔가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하는 주인을 못 찾는 거예요. 주인을. 삼성역 하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핫한데요. 토지 가격도 제일 비싸고 분양만 해도 다 되던 지역. 근데 여기에 뭐 오피스텔을 조금 규모 있게 짓는데 이게 뭐예요? 공사를 서로 않겠다고 하는 거야. 과거 같았으면 공사를 서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공사를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울 삼성역이요? 예, 서울 삼성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비싼가 보다. 비싸도 무조건 하던 인건비 뭐 이런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요 공사비가 원래 계획다 있는 공사비에 갑자기 15%가 오른 거예요. 공사비가 15% 오르니까 다 손 놓는 거지, 이제. 아,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해갖고 뭐가 남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삼성역 인근조차도 15% 공사비가 올라갔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공사비는 과거에 비해서 이거에 배가 오른 겁니다. 30%가 올랐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30%가 오른 이유가 뭐냐?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인건비 올랐죠, 자재비 올랐죠, 기름값도 올랐잖아. 땅값도 올랐잖아. 뭐 토지 가격은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그 옛날 윤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공시가를 늦춘다고 해서 대부분 한 5에서 10% 정도 다운을 시켰어요. 그건 강제로 다운시킨 거지. 그럼 2024년도 공시가격은 지금 나왔느냐?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그것도 이상해, 그죠? 언제 나와요? 그게 저도 왜 아직도 안 나오는지. 원래 3월이면 나오는데 3, 4월. 지금 한 5월, 6월이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세금의 지표가 되니까. 왜냐하면 지방세를 부과하려면 그걸 부과해야 되는데 고민이 하실 것 지금 고민이죠. 경제는 어려운데 이걸 내렸다가 다시 높이자니 부담스럽고. 높이면 세율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결론은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럼 이 30% 오른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변명을 한다면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이 30% 오른 데에다가 사실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돈을 푼다고 하잖아요. 더 추가로. 돈을 더 풀으면 그 돈은 또 인플레이션. 그만큼 푸른 만큼 또 인플레이션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돼요? 30% 오른 거 플러스 또 알파가 또 존재하는 거지.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값 떨어져야 된다. 부동산값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떨어질 가능성이 아니라 폭등할 가능성이 더 많이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보니까 어려운 거야. 왜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플레이션 잡는 건 사실은 서민들이 뭐 해주면 돼? 금리를 높아가지고 고금리로 가서 물가를 결국은 안정화시키는 지금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어려운 저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미국이 쓰니까 우리도 거기 따라가면서 이제 똑같이 해줬는데 그 동조 현상으로 중요한 건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거죠. 진정이 안 된다는 건 인플레이션을 좀 잡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이제. 그러면 인플레이션과 뭐를 같이 봐줘야 되냐면 경제 성장률, GDP 이걸 같이 봐줘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GDP는 지금 현재 2.1%에서 지금 2.6으로 더 높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이죠, 경제가. 전에는 이걸 예측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번 달부터 반도체하고 뭐가 상승이 됐어요? 자동차가 급격히 수출이 향상되면서 우리 한국 경제가 좀 많이 나아진 거예요. 편한데 앉으세요. 중요한 건 이제 한국 경제가 조금 업그레이드 되니까 성장률은 좋아지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금리를 낮추려면 미국이 낮춰줘야 우리도 낮춰주는데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어제부터입니다. 금리를 낮추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금리를 하반기에는 낮추겠다 이렇게 가다가 금리를 낮추려고 봤더니 미국 경제가 뭐한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 거예요. 미국도. 그러면 인건비를 어느 정도 시장 상황에 맞게 이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급상승하면서 건축비가 급상승하는 배경이 된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우리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도 많거든요. 그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커졌다는 것은 과거에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대우를 안 해주고 인력을 활용을 하다가 지금은 누구조차도 외국인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한국이 외국인에 대해서 그만큼 대우를 잘해주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공사 현장에 활용하는데 최저임금을 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인건비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급상승하는 배경이 됩니다. 아이고 대단한 거죠. 그 사장들 갑질하는 사람도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많죠. 불법 노동자 그거. 불법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불법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추방을 당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걸 감수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죠. 자유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없는 거니까 우리 국내에. 그러니까 최저임금 안 맞춰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내법에 보호를 못 받죠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기들끼리는 또 외국인끼리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대항을 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우리 국내 이 공사비 급등 문제는 최저임금과 연관돼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이 제일 주 원인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제가 못 들어봤는데 고민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외국인의 최저임금 부분이 약간 등한시되다가 그 법이 통과됐던 게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통과됐을 거예요. 제 기억에 의하면. 그러면 그때 바로 적용된 게 아니라 좀 뒤에 적용이 되면서 아까 했듯이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 더 등한시되다가 별 무리 없이 흘러가다가 결국 코로나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다시 들어오면서 불법 체류자가 없잖아, 초기에는. 그러니까 그 인은 무조건 최소한 얼마를 줘야 돼.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거죠. 주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공사비가 급등하는 배경이 됐고,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공사비는 어떻게 줄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 앞쪽에서 이렇게 받았으니까 불법 체류해도 받은 만큼은 또 받는 거지, 공사 현장에서는.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일이 중지가 되니까. 우리 브랜드 업체에서도 지금 과거에 아파트 짓다가 무너지기도 했잖아요.
아니면 어디 공사하다 무너지는 거에 사례가 많아요. 근데 그게 기인된 원인이 어디에 있냐? 말이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외국인하고 그 현장 팀장하고. 현장 팀장 한 명은 한국인이고 나머지는 다 외국인이야.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결국은 붕괴 현상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으로 같이 이어졌기 때문에 본질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최저임금이라는 어떠한 그 고민이 조금 확실하게 더 됐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 건설업계에서 그런 부분이 고민이 좀 덜 됐던 거죠. 또 최저임금을 시행한다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설업계에서는 어떤 현상을 보였어요?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반영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결국은 이런 화를 부르는 거죠. 뭐 정부에서 무시했다 그런 거보다는 정부에서 무조건 들어주진 않잖아요. 그러면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이런 부분이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떻든 제일 중요한 건 공사비 급등은 결국은 신축 주택에 아니면 신축 건물에 대해서 뭐가 발생해요? 고가 분양이 발생하고 이 고가 분양은 뭐가 돼요? 이제 미분양으로 이어지죠. 이제 자 미분양되면 앞으로 신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뭐가 돼? 공급 부족, 그죠? 이 공급 부족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 뉴스에 보게 되면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또 어떤 거예요? GS 건설이요? 그게 아니고 통계 누락 사건. 아 맞아. 그것도 무슨 일인지 몰라. 통계를 국토부에서 인허가 착공 물량을 지금까지 집계를 잘못했어요. 네.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뭐 컴퓨터의 오류라고 그러는데 컴퓨터 오류가 어딨어? 사람의 오류지. 컴퓨터를 조작하는 건 누가 조작해? 사람이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걸 컴퓨터에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책임을 컴퓨터에 미룬다고 하면은 컴퓨터를 조작하고 관리하고 하는 건 사람인데 그 숫자가 잘 나오고 못 나오고는 기본적으로 한 번은 검증을 해줘야지. 통계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검증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각 시군구별로 착공량, 인허가량 이게 통계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근데 그게 오류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그 내용을 사실 언론에 발표한 것도 대단하죠. 이제 근데 바로 잡아야 되니까. 바로 잡아야 되는 것 때문에 발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노력한 후에 발표했더라고. 그냥 발표한 건 아니더라고. 안 할 수가 없죠. 계속 오류 계속 가다 보면 공급량이 급격히 부족이 되는데 이 부족한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누락시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시군구별로 다 종합다 해서 데이터로 가는데 그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게 해킹당했나요? 근데 어쨌든 그 데이터 수치를 봤더니 공급량이 부족한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예. 공급이 진실인 거고 참이고. 그렇죠. 이런 공급이 부족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뭐를 얘기하나요? 수요와 공급 시장 원리를 고려하게 되면 가격이 또 오를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사실은 지금 가격이 이미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근데 올라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건축업자들이 공사를 안 넣은 거예요.
아니, 돈도 안 되는데 왜 공사를 해 이거죠 이제. 시장 상황과 사실은 우리 시장의 소비자들 간에는, 그러니까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괴리감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공급자는 현실성 있게 해줘라. 소비자는 뭔 얘기야? 지금도 비싼데 뭐 올려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떤 정책이 제일 좋은 정책이에요, 그러면? 기다려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사업적 리스크는 상당히 크죠. 그래서 우리 건설업계의 사업적 리스크가 상당히 큰데, 그 리스크라는 부분은 결국 소비자의 어떤 건설이든 주택이든 어떤 건축물에 대한 모든 부분에 심리적 요소가 결국은 상충될 때까지는 해결이 힘든 거죠.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 어떤 부분이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의 심리적 욕구가 이 선이면 적당해라는 이 선이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높아 이거잖아요. 그럼 낮춰. 근데 낮출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안 한다 이거지. 건설사는 안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 필요잖아. 필요한 사람은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게 사례가 되고, 사례가 누적되면 그게 시장 가격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결국 좋든 싫든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제 그것도 뭐 5% 10%가 아니고 미니멈 15에서 30%까지. 예. 똑같죠. 예, 이제 전국적으로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 물론 그 중에서 30% 올라갈 때가 100%가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예, 어떤 지역은 하나도 안 올라가는 지역이 있겠죠. 이미 이제 그 지역에 별 필요성이 없어지는 지역은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지. 수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20, 30%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돼 있다. 이제. 그러면 우리 한국에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주택이든 상가든 이런 부분이 외국과 비교했을 때 어떨 거냐. 우리 한국은 가장 유사하게 보는 지역이 일본이에요. 일본. 우리 수출도 일본과 한국이 그렇게 별 차이 없이 엎치락뒤치락 하죠, 이제. 근데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얘기를 많이 하죠. 잃어버린 30년. 왜 자기들이 그러면 30년 동안 경제 침체기로 오랫동안 있었느냐, 이런 부분인데, 일본은 30년 얘기를 하래. 우리 한국은 지금 벌써 몇 년 지나갔어요.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한 지가. 코로나 4년째. 벌써 코로나 4년이구나. 예. 올해 지나면 5년째. 내년에 경기 회복이 된다면 그나마 모르는데 안 되면 5년, 6년째. 그냥 훅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어떤 얘기를 해서 잃어버린 10년 얘기를 하게 되고, 잃어버린 10년 얘기가 깊어지는 순간 20년 얘기, 30년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동남아 쪽은 오히려 막 더 난리죠. 지금 이제 살아나서. 그런데 동남아 쪽이? 이제 회복돼 가는 거죠. 예. 우리는 회복이 아니고 계속 침체로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가라앉았으면 회복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V자형 회복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지금 L자로 가고 있다는 거지. 잘못하면 어떻게 돼? L자가 아니고 밑으로 가면 이건 심각한 거죠. 근데 우리도 물가 상황이나 전반적인 걸 고려하면 성장률 2, 물가 몇 프로? 올해 3%로 잡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실제는 침체죠. 약간의 침체. 크지는 않지만. 그래 경기의 심각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경기는
우리 먹고 사는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모든 것이 불안해져요. 결국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정부가 있고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 당의 이익보다는 이런 부분을 민생 경제 회복하는 부분에 지금 올인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제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얘기가 일본처럼 또 거론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러면 우리 부동산 가격은 재밌게 일본과 우리 한국과 비교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일본 모습을 따라가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옥석 가리기, 양극화, 될 지역은 되고 안 될 지역은 안 되고, 이게 일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일본 같은 경우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뭐 동경하면 외곽 지역은 빠졌지만 거기는 계속 유지가 돼요. 우리 서울 유지되는 형태로.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KTX나 SRT 고속철도 부분은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야. 결국 교통망과 편리성을 갖춘 데는 일본이라 할지라도 가격이 폭락한 게 아니었고 그 외적인 부분이 폭락했다. 그러니까 도시화가 집중화되는 지역은 가격이 폭락하지 않더라, 이제. 그러면 일본의 동경과 우리 서울의 집값을 비교하면 재밌어요. 지금 현재는 거의 비슷해. 근데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은 그렇다 치고 미국의 집값이나 우리 한국 집값은 거의 유사해요. 전에는 미국이 더 쌌어. 근데 이번에 미국 집값이 또 폭등한 거야. 미국 집값은 또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됐다고 해서 금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집값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집값이 올라가니까 물가 지수에서 집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이제 금리를 내리려고 했다가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한국에서 이러한 주택 가격보다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월세 문화예요. 월세. 전세 문화는 우리 한국만 있고 외국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월세 문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 문화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전세 문화에서 월세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월세 부분으로 간주했을 때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 한국은 아직도 일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월세로 따지면. 그럼 서울의 월세 가격은 일본 동기 현상을 보인다고 가정하면 앞으로도 올라갈 여지가 많이 있는 거죠. 월세가 올라가면 집값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고 올라가니까 이제. 그래서 항시 우리가 집값이 먼저 올라가고 월세가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월세가 올라가면 집값을 끌어올리는 이런 현상을 보이죠. 그래서 서울의 집값은 아직도 올라갈 여지가 더 존재한다. 그러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줘야 돼? 외곽으로 가야죠. 예. 수도권 밑으로. 외곽으로 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주로 간다고. 외곽으로 오면 대신에 이제 직장은 서울에 있고, 직장은 서울 강남에 있고, 주거지는 외곽에 있으니까. 그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시간을 단축하는 교통망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본질로 보면은 이제 편리성을 좀 갖추려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KTX는 요금이 비싸죠. SRT도 좀 비싸죠. 전철은 너무 느리죠. 그 중간이 뭐야? 지금 만드는 GTX입니다. 그래서 GTX 노선이 ABC, DEF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되는 건 뭐야? 이제 정부 발표와는 달리 너무 수요가 적어서 수요도 그렇지만 뭐 때문에? 비용 문제. 건설 비용 문제. 그렇죠. 건설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국가에서는 하겠다고 하는데 업체에서는 뭐라고 그래? 아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해서 돈이 남아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상상력까지 안 들어져가지고
수소약에서 멈추는 바람에 이용률도 적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삼성역에 시공사를 못 찾아갖고 오늘 기사네요. 공사비를 15% 정부에서 올려줬어요. 근데 삼성역 시공사를 못 찾는 거야. 15% 올려줬으면 너도 나도 시공사가 달려들어야 할 거 아니야, 공사하려고. 근데 공사를 하겠다는 업체가 없어. 그럼 15% 올려도 안 되니까 30% 올려야 그나마 업체가 붙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특히 건설업계는 이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국민들의 그 가격이 내려야 한다는 요구와 그 심리적인 가격 저지선, 그 다음에 분양하는 가격과의 이 괴리감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됐을 때, 이해가 됐을 때 결국은 뭐예요? PF도 일어나는 거고 공사도 다시 재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시점이 언제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테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시점이 언제일 거냐? 전쟁이 끝나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잘 보면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면 물론 금리가 떨어지고 뭐가 떨어져야 돼요? 물가지수나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 기름값 떨어져야 되고, 기름값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1,700원 아닙니다. 1,700원. 기름값이 전쟁 때문에. 예. 그러면 반중업, 반대로 얘기하면 이놈 금리가 금리도 안 내릴 것 같은데. 그걸 보면 안 내릴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상하면 나라 경제가 망가지잖아.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야 돼? 허리도 졸라매야죠. 벚꽃 구경 가라고 그런 얘기만 해야 되나? 벚꽃 구경하고 근데 벚꽃 구경 가려면 돈을 써야 되잖아요. 소비를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소비하죠. 이제 돈이 있어야. 진짜 구경만 하는 그냥 말 그대로 ICP만 하는 거죠. 아 실제 그렇대요. 좀.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시잖아요. 대통령이 돼봐야 그런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글로벌 변수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해요. 그럼 바이든이 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정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가 된 거죠. 개인이 민간 역할, 글로벌 역할을 못 하잖아요. 이제 개인이 뭐 외국 가봤자 뭐 장관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누구라도 가봤자 뭐예요? 그냥 개인 신분일 뿐인 거예요. 이제 결국은 글로벌 경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상에서는 글로벌 변수를 해결하는 책은 딱 대통령밖에 없어. 어느 누구도 안 돼. 국가 간에는 대통령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해결할 일이 뭐냐? 유가 안정화시키는 정책. 그럼 기름값 안정시키려면 우리 한국 정부 할 일이 뭔가가 고민이 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뭘까요? 유가 수학. 지금 유가가 안정이 안 된 배경이 뭐 때문에 그래요?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인데, 그러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서 우리는 그쪽이 조기에 전쟁이 종료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발전? 연결고리를 최대한 동원해서 어떻든 전쟁이 확산이 안 되도록 하는 노력,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런 역할을 하고 미국의 편성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한쪽을 편을 들어가지고 안 되지. 한쪽 편 들으면 어떻게 돼? 이제 적이 생기죠. 적이 생기니까. 그러면 그만큼 이제 우리한테는 글로벌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없던 것도 더 생겨버리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그러면 기름을 조기에 그 안정화 정책을 핀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돼? 기름을 공급하는 망을 다변화시키면 되죠.
꼭 그쪽이 아니더라도 여기저기에서 조달할 수 있는 이런 걸 사실 정부가 미리미리 해놨어야지 사전부터 다변화 정책. 여기가 문제됐을 때 항시 우리가 야 플랜 B로 가. 뭐면 C로 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죠. 항시 이제 그게 사실은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이 준비가 돼서 딱딱딱 대응이 됐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해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죠. 없앨 수는 없고 좀 최소화시킬 수는 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기름에 대한 부분은 또 그렇고 또 중요한 건 또 어떤 변수가 있어요? 예? 미국 대선. 미국 대선 변수는 우리 한국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제 뭐 바이든이냐 또 트럼프냐 이거죠. 근데 이제 누가 되든 우리한테는 유리한 걸 택해야 되는데 이제 트럼프는 옛날부터 뭐 얘기한 게 주한미군 철수 뭐 야 한국 니네가 지켜야지 왜 우리가 니네 나라 지켜줘 이런 마인드가 컸죠. 국방비 분담.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야 니네 나라 지키는데 왜 내가 돈 내? 네가 내야지 이 논리예요. 이제. 그러면 이 대응책을 잘해서 야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결국 러시아와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결국 주둔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필요성을 잘 사전에 인지시켜 놔야지 이제 언제 대통령이 된 다음이 아니라 되기 전에 열심히 한라인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이 그 우리가 우리 해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인데 그런 부분이 그럼 작동이 되고 있냐 이런 부분은 그렇게 느껴지지를 못해요. 먹통이라는 거지 이제. 거의 설마요. 있지 않을까요? 의외로 사실 이제 지금같이 대통령실에서 전원 사퇴라는 것은 국가한테는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모든 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데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까지도 데드라인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이. 모든 건 대통령 결재를 놔야 되는데 결재가 돼요, 안 돼요? 문서가 올라가지를 않잖아. 예산이 집행되려면 결재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연되죠. 이런 지금 상당히 시간이 급박하게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 상황에서 결제 라인이 데드라인이 돼 있다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큰 거죠. 이제. 그렇다고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아무나 갖다 또 안 칠 수도 없잖아. 아무나 안 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전원 사퇴 냈을 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뭐예요? 잘했던 사람들은 잘 하게끔 하고 선거에 관련돼서 패배 원인을 한다고 해서 전원 사퇴 받고 전원 적용하는 건 이 자체가 뭐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제. 너무 무책임한 거지. 그 자체가.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들은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제. 자, 그래서 지금 해외 글로벌 변수가 상당히 리스크가 큰 편인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석유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기회에 이제 여러 가지 국방 방산 무기를 이제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역으로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극을 이제. 결국 남잘되는 거 어떻게 돼요? 박수 쳐줄 나라 없어. 그래 우리 한국은 그런 걸 잘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을 박수 쳐줄 나라는 미국도 아니야. 중국도 아니야. 러시아도 아니야. 누가 박수 쳐줘요? 없죠. 일본도 아니야. 어느 나라도 없어요. 없어요. 예, 지금은 이제 각자 도생이라는 용어, 독자 생존을 해야 돼요. 그럼 독자 생존을 하려면 냉혹하잖아요. 그러면 이 냉혹한 세계에서 국민들도 그런 사고 전환이 필요하고, 리더들도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국가의 모든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그 사고 전환이 필요하죠. 그럼 그 사고 전환이 과연 돼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기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것이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가장 잘하는 게 민간 기업의 오너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오너를 우리나라가 그런 대로 부정도 했지만 긍정도 해주면서 지금의 우리 대기업의 문화가 저는 우리 한국을 지켰다고 보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대기업 문화가 아니었으면 다 전멸했어요. 일본이 대기업보다는 중소업체가 강했는데 코로나 때 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일본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사실은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일본 경제가 또 다시 살아나잖아 이게. 30년을 접어두고 이제 우리는 반대로 먹어요. 추락하고. 그래서 이걸 따라잡으려면 우리가 이제 뭐를 하려면 경제의 라이벌이 필요해요. 북한 가지고 뭐 싸우는 건 이제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월등히 우월하니까 경쟁 상대가 아니야. 그럼 우리의 경쟁 상대가 있어야 성적이 올라가지. 1등과 2등이 경제를 해야 서로 다툼을 벌여야 상승을 하잖아요. 같이 상승하잖아. 그럼 우리는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경제 파트너면서 경쟁 상대로 같이 가지면서 우리가 일본에 따라잡기도 하고 추월도 하고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서로 발전을 해줬을 때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경쟁하다 보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줘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인드와 컨셉이 정치권에도 형성이 됐어야 되고 재벌 문화권에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업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코로나 끝나면 일본 잡을 수 있다고 그랬어. 근데 지금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일본 잡았잖아요. 작년에는 일본보다 우리가 소득이 높았어. 예. 근데 올해는 지금 일본보다 밀리고 있잖아,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기회인데, 이 기회를, 그래서 선의의 파트너, 선의의 경쟁자는 엄청난 서로 도움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으면 러시아, 중국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견제가 가능해? 미국까지 가능한 거죠. 일본이 할까요? 일본 입장에서도 이익이 되는 뭐 싫을 거는 이익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그만큼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제. 근데 그러려면 이제 탑 수준의, 세계 탑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기술이 일본보다 많아야 이제 일본이 파트너가 되는 거죠. 아니 1등과 2등 사이에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해야 뭐가 돼? 경쟁이 되려면 성적이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일 관계의 성적은 지금 일본이 앞서고 있다고. 예, 이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나 조선 쪽이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우리가 앞섰는데 일본은 중소 이런 업체 기술력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좀 많이 무너졌으니까 이런 때 우리가 치고 나가면은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우리 코리아가 상당히 부상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는 거죠. 근데 제3자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니까 괜찮은데 해서 내부를 봤더니 어떻게 돼? 내부 봤더니 인구 감소하고 있고 뭐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많으니까 야 니네는 일본 못 따라잡겠다 이런 인식이 또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과 중국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중국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이런 게 그 컨셉이나 마인드나 국가의 어떤 미래지향 지표를 분석하면 그게 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사실 통 큰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이제
근데 그런 글로벌한 비전을 제시를 못 해주니까 누가 답답해요? 국민이 답답해. 뭔가 속 시원한 게 드러나줘야 되는데 하물며 축구마저도 누구한테죠? 그러니 국민들이 이게 왜 나라가 이렇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스포츠마저도 너마저 이제 축구마저. 안타깝게 이제 우리가 그래도 강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밀린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안 이랬구나 하는 생각을 빨리 자성을 하고 업되는 이런 컨셉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서울의 삼성역에 시공사가 없다는 것은 상징적이고 이 상징성은 결국 지금 우리한테 상당히 부정적이다. 특히 시행 시공하는 건설 건축 쪽에서는 무려 15%의 공사비를 올려준다 하더라도 서로 않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언론에서는 그걸 부각시켜서 알려줬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대안이 나와서 대안을 구체화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는데 그게 오늘 만들어졌다니까. 어떻든 TF 구성한다 해서. 그러나 아까 했듯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또 기대를 해봐야죠. 근데 누구의 기대로? 기대가 또 뭐 하면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가면 또 안 되죠.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이제. 안 그러면 우리 사실 주저앉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경제가. 이걸 다시 터닝으로 업시키는 건 국민 노력 갖고 돼요? 그 TF는 그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인들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TF 구성한다고 방송했으니까 이제 오늘 모집하고 있겠죠. 아니 정치인 들어가면 그냥 싸우다 끝난다 이거지. 경제 관련 부처 그 고위 공무실이나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기업 대표. 분야별로 잘 저기를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항시 느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제 정치적 편향성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 근데 항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여권에서 있으면 여권에 있는 그 인사였던 사람만 거기에 들어가. 아무리 능력을 고려해서 우리가 TF 구성에 그 인재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말 잘. 그러니까 거기도 입김으로 다 구성이 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항시 높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항시 그래와서 좀 문제가 됐던 건데 그래서 각종 TF 구성 인원은 사실 야 몇 명 추천 인원 진짜 전문가인 사람을 추천받아서 가는 게 제일 좋죠. 전문 인력이. 예, 실제 전문 인력이 들어가줘야 하는데 실제 전문 인력은 그런데 또 안 가려고 그래. 발언권이 없어요. 가서 봤더니 뭐야 또 뭐 방향 정해놓고 가는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싸우느라고 나라 말아먹는 거랑 똑같은 거지. 원래 그런 거예요. 미국도 똑같죠. 예. 싸우다 보면은 둘이 싸우는데 나중에 결과 봤더니 방향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걸 제어해주는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 그나마 관계없는데 제어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나라 중에서 그런 나라가 수도 없이 많아요. 많은 나라가 그렇다고 이제. 대부분의 나라. 그냥 상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비상식적으로 가는 나라가 오히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미국 집값 뛰고 임금 뛰었다는 얘기 이제 그래서 금리 인하 논의가 무기한 중단됐다는 게 오늘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의 디테일한 보다도 우리는 이제 시그널을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컨셉을 보는 거니까 결국 우리 한국도 금리 인하가 당분간은 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고금리 상황에서는 수익 발생은 안 하니까 아까 시공사
삼성역조차도 시공사가 안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경기는 상당히 침체되고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거다. 결국 오를 수밖에 없다. 이 논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펼쳐지잖아요. 그냥 응? 기승전 오른다. 예.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없다. 이제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투자적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사실 이제 경매 시장도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호황이에요. 그럼 경마가 잘 나간다는 얘기네요. 낙찰가율이 되게 높아졌어요. 낙찰가율이 80몇 프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90%대 회복을 했어요. 낙찰가율이 서울의 낙찰가율이 100이 돼야 이제 우리 경제가 회복된 거예요. 경매 물건이 막 쌓인다는데 쌓이면서 잘 나가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좋은 물건이 이제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지방은 낙찰가율이 더 낮아졌고 서울도 낮아졌다가 좀 올라갔고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경매기가 공매기가 많이 나오면 좋은 현상은 아니죠. 모든 것이 이제 개인으로 기업으로 해결 능력이 부족해서 경매 공매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이 우리 경제에 지금 징조로 나타나고 있다. 안 좋은 징조죠. 자, 그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까지 얘기하고 10분 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탕정이 여러분들 되게 핫하죠. 국가에서 이제 탕적으로 예, 우리 지역으로 와서 이제 글로벌 우리 이제 한국적인 걸 여러분들 어느 정도 변수적인 부분을 이해를 했을 테고 그러면 이제 우리 천안이나 아산 지역은 어떨 거냐 이렇게 보면은 투자의 방향성은 신도시라겠죠. 그죠? 이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천안이에요, 아산이에요.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디시전 트리라고 그래요. 의사결정이 모든 것 중요한데 신도시라는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이 신도시 변수가 그러면 천안은 아산은 있고 그러면 일리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또 아산은 어딜 거냐 이제 신도시 외 내로 다시 이제 의사결정이 되는 거죠. 언제나 새로운 즐거움 MTV